2월 28일 인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이제 되나요? 아직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쪽 화면이 바뀌어야 시작한 건데, 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올해는 그 2월 29일까지서 내일까지라서요. 이번 주에는 오늘이 이제 인싸뉴스 마지막이고 2월의 마지막 인싸뉴스가 되겠습니다. 뭐 2월 한 달은 거의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냈고 한동안은 뭐 중국 뉴스를 계속 보다가 이제는 뭐 완전히 한국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서 네. 네. 아이고 데이브 플린칭지 그분 참 잘 지우셨네요. 자꾸 이상하게 화면을 채워 넣어서 제가 신경이 쓰였었는데 잘 지우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민주당만 빼고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다른 뉴스를 먼저 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당만 빼고 네, 시리즈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뭐 전 대표라고 해야 될지 이 안철수가 1월 19일에 귀국을 했죠. 1월 2일에 정계 복귀를 하겠다. 뭐 원래 독일로 떠날 때부터 국민들이 불러야 돌아온다. 뭐 이런 각오로 떠난다 그러더니 뭐 마라톤 계속한다. 이런 뉴스를 전하다가 결국 이번 총선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다. 더 이상 정치 복귀를 못한다. 이런 우려를 계속 접했는지 1월 2일에 본인 페북에 정계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1월 19일에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뭐 바른미래당에 가가지고 손학규 보고 당 대표 내놔라. 그랬다가 거부당하니까 탈당하고 그리고 뭐 안철수 신당을 만든다. 뭐 하다가 이름도 거부당하고 결국은 뭐 국민당을 만든다 그랬다가 또 거부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그 국민의당과 이제 미래통합당 이쪽하고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안철수 혼자 또 실용 중도 정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았던 국회의원들 안철수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8명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뭐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이찬열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씩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더니 이제는 뭐 거의 권은희 의원 정도 하나 빼고 하나 남고 다 미래통합당 쪽으로 방향을 틀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중도 통합 실용 뭐 실체가 좀 애매해요. 중도라는 것도 그렇고 실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중도 하면 사쿠라가 생각이 나고 실용하면 글쎄요. 실용하면 뭐랄까요? 약간 뭐 MB 이미지 약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뭐 실용 정치의 대명사 하면 MB 아닙니까? 그런데 실용도 좀 실체가 불분명하고 통합은 이번에 이제 완전히 미래통합당한테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실체가 불분명해. 한동안은 뭐 그 정말 더 실체가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쓰는 데가 없는데 이게 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거기 그걸 주도하는 양반이 만든 개념인데 그 말 다른 나라에서 별로 쓰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안철수는 마치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대표 주자인 것처럼 뭐 대선 때도 그렇고 계속 그걸 써먹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약발이 다 했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는 것 때문에 약발이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안철수의 뭐랄까요? 안철수의 참신함 또 뭐 벤처
뭐 바이러스, 의사 이런 이미지는 다 소모가 됐고 남은 건 간보기, 왔다 갔다, 뭐 그냥 뭐 주고 빰 맞는 뭐 그런 이미지. 예? 그리고 뭐 다 돌아다니는. 처음에 박원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원순한테 양보, 문재인한테 양보, 그러고 뭐 그러고 좀 뭐 선거만 끝나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미지. 어떤 그 2010년대 내내 안철수라는 뭐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정치인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했는지도 좀 불분명해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는지도 좀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어떤 2010년대에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했던 위치만큼 애매하고 참 딱히 뭐라고 좀 어느 그 카테고리에 구분짓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태신정님 슈퍼챗만 쏘러 잠깐 왔습니다. 퇴근할 때 들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래서 참 이 정치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단순히 권력욕 아니면 트로피, 정말 안철수야말로 뭐 다 이룬 사람 아니에요. 다 이룬 사람이죠. 다 이룬 사람이 당대에 자기 그 대에 웬만큼 이룰 걸 다 이뤘다. 정말 뭐 엄청난 재벌이 된 건 아니지만 부도 축적하고 학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명예도, 안철수 뭐 교과서에 뭐 7, 8종류의 교과서에 초중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의 어떤 마지막 트로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 그나마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참 교과서에서도 전부 삭제됐죠. 네. 네.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실용적 중도 정치, 네, 앞으로 45일 후면 본인은 뭐 이번에 또 불출마하면서 당을 만들어 놓고는 2016년 국민의당이여 다시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마저도 힘들어졌다. 그러면 결국 3월 달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저쪽 뭐 민주당 쪽으로 갈 수는 없고, 그나마 뭐 민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할지 말지. 민생당이라고 지금 뭐 호남계 군소정당들 모여가지고 지금 첫 번째 일성이 총선 연기하자고 하는 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연기부터 하자고 하는, 그런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그 정당하고 다시 도로 갈는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지만 뭐 더 이상 뭐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남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피스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통합당의 그 공천이, 이제 수도권 공천이 주요 지역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14곳. 강남 갑의 태영호 공사, 전 북한의 주영 공사였던 태영호 공사, 뭐 황장엽 선생이 떠나시고 난 이후로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3층 서기실의 암호였나요? 3층 서기실의 비밀이었나요? 그 책도 저희가 한번 이 유튜브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초창기에 북튜브에서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태영호 공사도 불러다가, 물론 제가 없을 때였지만 뭐 대담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뭐 이 북한 외교 그리고 김정은의 속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그리고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 에릭 클랩튼 공연할 때 그걸 또 뭐 다 어레인지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북한의 백두혈통을 중에 한 명을 직접 만나본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탈북민 출신이 조명철 의원인가요? 한번 비례를 한 적은 있지만 지역구로는 처음인데 또 이런 어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A급 경호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나섰을 때 네, 토끼님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질지 혹시나 북한에서 태영호 공사를 해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이 정권의 친북 행태, 종북 행태를 비판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네, 성김님 감사합니다. 상징적인 인물을 강남갑에 공천함으로써 어떤 서울 공천 그러니까 서울에 뭐 지역구가 49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상징적으로 봤을 때 종로가 이제 뭐 정치 1번지라고 불리죠. 그리고는 강남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로의 황교안 대표, 강남갑의 태영호 공사, 네, 권한나님 4차 혁명 애들 억지 숙제한 제목밖에 안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프로페셔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네, 아이들 교육 중요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이유님 국가 모독죄로 문가 일당들을 큰 집에다 넣고 싶네요. 네, 네, 뭐 총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강남 의뢰는 또 지금 그 전현희 의원 강남 서초구에 정말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전현희 의원이 사실 뭐 그 이 가불병으로 강남을 나눌 때 저쪽 그러니까 뭐랄까요 수서 세곡동 이쪽에 이제 행복주택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약간 표심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약 4만 5천 명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표심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서 1원 뭐 개포 일부 또 세곡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을로 만들면서 그 지역을 정단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에 전현희 의원이 한 6년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한 6년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갈고 닦아서 마침내 2016년에 의원이 됐죠. 지역구 의원이 당시 김종훈 의원과 붙어서 김종훈 의원이 뭐 그렇긴 하죠. 그 한미 FTA 체결할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주긴 했지만 막상 19대 의원을 하면서는 지역 활동을 조금 뭐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한테 아주 일격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전현희를 잡아라라는 특명으로 최홍인가요? 네, 최홍이라는 분을 공천을 했네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이제 성북을의 정태근 전 의원. 네. 뭐 저와 함께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이 뭐 대거 지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구상찬 전 의원 강서갑에 금태섭과 붙어야 되는 구상찬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소개해드릴 게 많은 분들인데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저는 또 구상찬 전 의원한테는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서갑 지역에 대해서 또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쫙 얘기를 하면서 금태섭이 인기가 없다. 네, 금태섭이 강서갑에서 YK 리님 그리고 권한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강서갑에서 이게 보통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희님 대구 의사회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선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역구에 딱 들어와 보면 그동안 이제 시의원, 구의원을 쭉 해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리준성님 감사합니다. 쭉 해왔던 분들이 잘 호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2년 후가 되면서 좀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쯤 지방선거라죠. 그때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자기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또 바꿉니다. 교체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서갑으로 가가지고 지역에서 시의원 구의원을 오랫동안 해왔던 호남 출신 그러니까 뭐 터줏대감들이죠. 그 대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해서 지금 뭐 강서갑도 호남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뭐 금태섭을 꼭 쫓아내야 된다. 사실 정봉주를 불러온 것도 그 강서갑의 오랜 터줏대감들, 호남 출신들, 민주당에 있는 호남 출신 시의원, 전직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정봉주를 불러왔던 거고 정봉주가 무산되면서 지금 이제 강서갑이 뭐 경선 지역으로 됐다는데 금태섭과 또 무슨 강 누구인가 있나 봐요. 그 경선 지역이 됐는데 경선에서 금태섭이 떨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도 사실 뭐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전은 좋아하는데 지역 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검사 출신들이 되게 검사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사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좀 목이 뻣뻣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SNS는 좋아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악수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차피 저는 뭐 개인적 친분을 떠나서 구상찬 의원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데 네, 강용석의 직살님. 네, 구상찬은 뭐 워낙 유쾌하신 분입니다. 워낙 유쾌하신 분이고 중국통, 미국통. 네, 중국 상해 총영사를 하셨죠. 낙선하고 나서 상해 총영사를 하시고 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지만 한국 최고의 중국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꼭 금태섭을 꺾고 구상찬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태근 의원이 돌아왔는데 정태근 의원이 사실 18, 19, 20대에 전부 성북갑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성북갑에서 출마해서 18대는 당선이 됐는데 19대, 20대는 성북갑의 유승희 지금 현역 의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해서 엔담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유승희 의원을 피해서 뭐 유승희 의원을 피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본인 말로는 뭐 그렇다 그래요. 성북갑보다 성북을이 더 낫다. 그래서 성북을로 가가지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정태근 의원 얼마 전까지 TV 나오는 것 같던데 언제 신청을 했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신청을 했다. 며칠 전에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성북을을 받았다. 네. 진방님 미국 뉴스에서 대구 시민분들 마스크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 보고 결국 울고 말았네요. 가세연이 대신 대구 덥게 보태세요. 네, 감사합니다. 100불이나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성북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북동 큰 집들 있는데 그쪽이 이제 성북을인데 문제는 이제 성북구에서 그렇게 뭐 큰 집들이 있고 좋은 동네가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오알리니님 중산층 거주 지역이죠. 네, 그래서 중산층의 표심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강선우인가요? 네, 그 금태섭과 경선하는 사람이 아마 강선우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잘하시네요, 뭐 지역구. 그래서 성북을 그렇게 정태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공천 받은 곳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강남 가불이 있었고 성북을 뭐 이런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김용남, 네, 수원이 있었죠. 수원. 네, 김용남 의원이 있는데 김용남 의원은 저랑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서울법대 동기. 서울법대 88학번 동기인데 뭐 저와 아주 인연이 깊죠. 뭐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고 19대 때 이제 그 보궐선거로 한번 당선됐다가 20대 선거에서
또 안 돼 가지고 20대 이제 지역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용훈님 저도 대구 돕기 동참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박님 감사합니다. 요건 또 가세연의 뉴스를 위해서요. 네 동쪽 하늘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김용남 의원도 그 방송에 많이 나와서 특히 이 부장검사 출신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작년에도 조국 상황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여 투쟁을 잘 해왔죠.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에 아주 헌신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마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뭐 아주 선봉에 설 지금 곽상도 의원 뭐 이런 분들 주광덕 의원 못지않게 제대로 잘 싸울 그런 스타일이죠. 네, 수원에서 이번에는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번에서 88학번에서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3명 나왔어요. 저랑 김용남 의원이랑 그리고 그 정의당에서 서기호 의원 거기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 판사하다가 뭐 그때 무슨 각하 새끼는 그 저기고 뭐였더라 뭐 하여간 무슨 뭐 어디 올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뭐 이런 경력이 있었는데 서기호 전 의원 거기 19대 때 한번 했었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 학번에서 또 누가 나갈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리브윤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고향 리브윤님 감사드리고 탈리스만님 감사합니다. 네, 대구 의사회 보태라고 자꾸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대단히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이 슈퍼챗으로 보내주시면 한 35%가 뛰기 때문에 이게 그 금액을 다 보내기가 좀 힘들겠네요. 저희가 대구 의사회에 이렇게 적절한 금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차라리 아예 한 계좌를 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그냥 그 금액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할 텐데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계좌에다가 들어오는 돈을 전부 대구사회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한나님 오늘 뭐 계속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힘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을에서 리브유님 계속 보내주시네요. 네, 고향에서 함경우 이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쭉 당직자 출신인데요. 아주 뭐 정치적 감각이나 뭐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제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2004년에 거의 출마할 때부터 늘 친하게 지내고 뭐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면서 늘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제 저보다 한 5년쯤 밑에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젊죠. 45쯤 됐는데 뭐 고대 박사에서 뭐 북한학 뭐 이런 것도 하고 저 원래 정치외교과 전공이고요. 정외과 전공이고요.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나 정세 판단, 정세 분석 이런 거에 워낙 능하고 뭐 원래 자유한국당 이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은 민주당 쪽하고 달라가지고 공채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앙당 공채 당직자들이 있어서 중앙당 공채 당직자가 이 미래통합당 중앙당 공채 당직자들의 이 그룹이 아마 단일 그룹으로는 단일 직종으로 단일 직군 단일 그룹으로는 가장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그룹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매번 비례대표에서 한두 명 정도씩 중앙당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를테면 정양석 의원이 대표적인 중앙당 당직자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그런 중앙당 당직자들의 라인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훈련받은 그런 그룹이죠. 아기 공룡 둘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경우 후보. 네, 고향 제가 을인 것 같아요. 덕양 쪽이니까 고향이 갑을병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덕양 쪽인데 고향 을에서 함경우 후보 또 뭐 저랑은 아주 친한 관계인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랑 친하냐 안 친하냐를 떠나서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부족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전문가 그룹들, 그러니까 법조인도 많고 뭐 이를테면 교수도 많고 좀 이렇게 학벌 좋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명망가 그룹은 많은데 실제로 선거 때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민주당은 보면은 뭐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평생 정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 거의 안 가지고 평생 정치만 해온 그런 그룹들이 많아서 오히려 선거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귀신 같은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선거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비례민주당 만들겠다고 하는 그 그룹들 딱 보면 민주당의 아주 그냥 586 그룹들 평생 직업 없이 정치권만 떠돌았던 그 정치 건달들 딱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냥 평생 하여간 정권 잡는 거, 권력 잡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왔던 그 그룹들이 지금 딱 보니까 이게 판세가 영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폼 잡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건데 지금 그런 어떤 정치적 훈련을 고도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사실 잘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지역구에서 지역에서도 잘하지만 그 당에서도 굉장히 정말 이 실무를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하는 대표적인 의원이 정양석 의원이거든요. 네. 물론 구상찬 의원도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도 당 뭐 그 장관 보좌관 뭐 이런 거에서 당정 이런 거를 쭉 해오면서 정말 정치적 그 실무 이런 거에 능한데 뭐 제가 뭐 친한 분들이죠. 뭐 정양석, 구상찬 또 우리 함경우 후보 이런 분들이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만일에 다음 대선에서 꼭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합당의 이 후보들 그렇게 좀 살펴봤고요. 지금 사실 통합당에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올 인물입니다. 도대체 언제 때 김종인이냐? 네, 우리 변 대표는 아주 이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낳은 어떤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아마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13대 88년 네. 이분은 하여간 지역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비례대표로만 사선을 했으니까요. 비례대표로만 사선을 했는데 조진식님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사선을 처음에 민정당 88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재선도 네 강용석의 직설님 재선도 아마 민정당에서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선은 새천년 민주당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탄핵 열풍이 불어서 열린우리당하고 갈라져 나온 고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이낙연 추미애가 있던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아마 비례대표 의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죠.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뭐 한 6개월도 채 안 하고 때려치고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한테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받았고 19대 국회의원 때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당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또 새누리당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 20대 때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거기 대표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뭐 좌우 상하 좌우를 따지지 않고 정말 또 근데 이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호남 출신인데 그 가인 김병로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 있죠. 가인 김병로 선생. 그 김병로 선생의 또 손자예요. 그걸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인데 노희정님 감사합니다. 연세가 지금 이제 80을 훨씬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90을 넘으신 김동길 의원, 김동길 교수, 이제 교수 타이틀 벗은 지 한참 되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도 정치인도 한번 국회의원도 하셨었죠. 옛날 90년대에는 그런 어떤 김동길 교수, 김동길 님과 이 김종인 이 두 분은 정말 그 살아있는 한국 정치의 어떤 리빙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타이틀이 있어요. 경제민주화 이런 게 이제 이분의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참 안철수가 하고 싶은 어떤 중도 그거의 어떤 모델이죠, 모델. 안철수의 롤 모델이죠. 안철수를 처음 정치하게 만들 때 그때 이제 안철수와 만나서 코치해주고 했던 윤여준, 김종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막후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내 황교안 대표가 여기도 손을 뻗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번 선대위, 이번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의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인에겐 거머리라는 별명이 따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김종인, 스크루지님 대구 사회로 직접 보내십시다. 네. 가세연으로 보냅시다. 네. 그러니까 그 유승민이 만일에 선대위원장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약간 목리 부리고 있잖아요. 유승민이 당은 합쳐놓고는 얼굴을 안 비추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유승민이 합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 김종인만으로도 선대위원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은 선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긴 하지만 지금 지역구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대구 잠깐 갔다 온 것도 굉장히 하여간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지역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지금 이제는 아마 꽤 됐으니까 한 2, 3주 됐으니까 전직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아마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대충 다 만났을 거긴 하지만은 만나다 보면 계속 만날 사람이 많고 다니다 보면 다녀야 될 행사가 정말 많고 그리고 행사 가면 항상 마주치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 빠지면 그 행사에 온 사람들을 다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왔는데 이낙연은 왔는데 내가 빠지면 그 행사는 완전히 이낙연 혼자 독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행사도 그렇고 또 지역 다니는 것도 그렇고 벌써 이제 동선 다 잡아놨을 텐데 뭐 45일이 빠듯하죠. 네, 그 정도로 지역구 활동하려면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뭐 비례대표 이제 또 저것도 명단도 짜야죠. 공천도 챙겨야죠. 정신이 없죠. 그 최고위원 회의도 해야죠. 또 당에 또 메시지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선대위원장은 좀 이런 어떤 정치적 흐름을 좀 확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해보니 이게 정치의 전문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마 황교안 대표가 느꼈을 겁니다. 1년 정치했는데 1년 동안 사실 황교안 대표가 뭐 열심히는 했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게 참 중요한데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구나.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다르죠.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확실히 그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불출마시키고 어떤 그 스무스하게, 사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는 뭐 여러 명 10명이나 10명이지만 사실 단독 플레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메시지를 좀 낼 수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해놨죠. 이석연 법제처장 정도만 한두 마디 할 뿐이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은 사실상 전혀 메시지가 못 나오죠. 사실 그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어설프게 한두 마디 잘못하면 기자들한테 박살나죠. 그랬다가는 어렵게 된 공천관리위원 사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들은 입 닫고 있는 게 최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만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김종인 이분도 선대위원장이 되면 아마 이 선거 판세를 확 흐름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발신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에 있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지만 문제는 이제 이 경력이죠. 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권한다님, 네, 감사합니다. 이 뭐 너무나 왔다 갔다 해왔으니까 도대체 이분은 뭐냐? 김종인 이분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김종인이 들어왔을 때 과연 김종인만 들어오는 거냐? 그 뒤에 홍석현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홍석현이 결국 김종인이 들어와서, 김종인은 당을 장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립이 셉니다. 굉장히 그립이 세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처럼 뜨뜻미지근했다가 잘못하면 당을 완전히 장악당할 우려가 있죠. 그런데다가 그 뒤에 홍석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홍석현이 들어온다면 사실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홍석현은 뭐 대통령감이죠.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아직 뭐 된 것도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뭐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바이어스는 없습니다. 바이어스는 없어요. 왜 김종인을 부르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하니까 바이어스는 없지만, 김종인이 들어오는 건다는 건 홍석현이고, 홍석현은 또 김무성 뭐 이쪽 그룹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헌, 이것과 함께 어떤 그 정말 정치권의 구악들의 큰 그림, 여기에 연결이 돼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 그게 좀 안타깝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변희재 대표가 참 이런 거 잘 알죠.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권의 구악들이 변희재를 싫어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미리 큰 그림을 미리 얘기해 버리니까 김 빼는데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희재를 싫어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변희재 대표는 참 정치권에 들어오면 굉장히 파이터가 될 거고, 어떤 그 지금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우리 이 자유우파 야권 전체가 참 필요로 하는 어떤 파이터인데, 뭐 진중권을 뭐 그 압도적으로 누른 그런 어떤 그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만일 진중권과 1대1로 붙었을 때 제가 볼 때 우파 전체에서 진중권과 붙어서 박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와 말빨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네, 강용석의 직설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변 대표는 이제 독고다이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약간 꺼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느 정도 이 텐저블 아니면 핸풀이라고 해야 되죠. 손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변희재는 손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참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러나 아직 뭐 변 대표 74년생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오늘 뭐 아주 그냥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공천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후보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지역과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뭐 우한 코로나 때문에 한미 훈련 3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역병이 창궐하니까 뭐 이런 어떤 군사적 훈련 이런 것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세계대전이 4년 동안 역대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뭐 민간인 군인들이 사망했는데,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1차 대전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9천만 명, 하루짱님 감사합니다. 당시 인구가 10억이었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 가량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가 1918년 19년인데 그때 3.1 운동 뭐 이런 시기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나게 몇십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정도로 이 역병이 창궐하면 모든 어떤 그게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멈출 수밖에 없는데 뭐 훈련이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만 빼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다 결국 민주당만 빼고 찍어야 되는 어떤 이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네. 정말 이 아줌마는 대한민국 외교를 정말 깡통, 빈손으로 만든 대표적 인물이다. 그리고 외교라는 게 얼마나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강경화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반기문 잡고 하여간 유엔에서 몇 년 있었다는 걸 경력으로 하고, 그리고 영어 좀 잘 된다. 그리고 연대 정액과 이 문정인 라인 뭐 이런 것들, 문정인과 반기문 양쪽을 잡고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됐는데, 영어 잘하는 게 사실은 참 먹혀요. 어디 그 외교부 장관은 이제 대통령이랑 같이 뭐 저쪽하고 회담을 해야 되거나 상대방 국가하고 회담을 하거나 뭐 이럴 일이 많은데, 상대방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정말 미국이나 영국 빼놓고 나머지 어떤 나라들하고 만나도 꿀리지 않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영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발음 좋고 뭔가 샬라샬라 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재인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이 볼 때는 강경화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외교관들도 강경화만큼 영어는 안 되거든요. 강경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박진 전 의원 정도밖에 없어요. 박진 의원은 정말 영어 잘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통역을 했었죠. 근데 박진 전 의원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때 남자로는 박진, 여자로는 강경화가 한국에서 학부, 연대 정외과를 나왔고, 박진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네, 뉴욕 아재님 감사합니다. 그런 그 영어 실력 하나로 정말 외교부 장관 지금 3년을 버티고 3년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전 정권의 윤병세 장관은 5년간을 같이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뭐 거의 정권 끝을 같이 했는데, 지금 강경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외교적 성과니 뭐니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드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강경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영국에서 약속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 외교부 장관이 뭐 개인적 사정으로 안 만나줘 버렸습니다. 이런 개망신에 사실 지금 강경화가 유럽 돌아다니고 있을 때입니까? 강경화가 나가 있는 지난 5일간, 6일간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가 어떤 식으로든 입국 금지가 된 나라가 30개국이 늘었습니다. 13개국에서 지금 43개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유럽 별 의미도 없는 UN 회의 같은 걸로 돌고 돌아다니고 앉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일정 바로 접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접고 들어오는, 안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망신만 당하고 있는 중국과 영국, 뭐 빈손 강경화, 깡통 강경화, 백두 강경화, 정말 이 정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강경화랑 문흥우, 박능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박능우도 사실 오로지 문재인 한 사람한테 잘 보인 덕으로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박능우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문재인과의 인연이다, 이렇게 결론들을 언론들이 냈죠. 강경화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을 뻑가게 하는 영어 실력,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 저는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 내서 외교부에다 낸 메시지 중에 기억나는 건 영어 공부 좀 잘해라, 영어 좀 제대로 해라,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외교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외교 능력,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 외국어가 참 문제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해 보여요.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해 보여.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입국 금지를 하라고 했는데, 중국인들 입국 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익이 없다? 초창기에 막았어야죠. 지금은 실익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달이 지났고 이미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와서 막아봐야 실익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열어놓고 있는 것보다 막는 게 낫다. 창문을 닫아야죠. 모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는 뭐 밖에 있는 모기나 안에 있는 모기나 큰 차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막아야죠. 밑이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든지 그 밑이 빠진 독을 좀 얼기설기라도 메꿔놓고 물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모기가 아무리 집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도 모기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창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이런 청와대하고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중국 보세요. 외교보다 방역이라는 한마디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막아줬는데 너네 왜 우리 막냐? 했더니 외교보다 방역이다. 이 말 한마디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후베이만 막았었는데, 후베이만 막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중국에서 확진이 쏟아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만도 5만 9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광둥성, 허난성, 저장성, 후난성이 후베이성 근처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워낙 많아지는 바람에 우리보다 뭐 적게 된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온 입국자가 뭐 대충 봐도 5만 명 아닙니까? 2월 1일부터 23일까지만 쳐도요. 그러면서 무슨 국내 방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검사해 봤습니까? 이 5만 명 검사해 봤어요? 이 사람들 검사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죠. 중국 사람은 검사를 안 했으니까 확진이 안 된 거지.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검사를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도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그런 대답을 국회에서 떠들고 앉았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아마 본인은 그렇게 믿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내용이 틀렸으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틀렸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 사람은 검사를 안 했으니까 확진자가 안 나온 거고, 우리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계속 증상자를 파악하고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지. 어떻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주된 원인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장관이에요? 무능하면 아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말을 듣기라도 하든지. 정말 그 말 정말 맞는 게,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 소신 가지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정말 이 정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능한 사람이 고집 피우고 소신을 갖고 있으면 정말 답이 없다.
나라 망쳐먹는 거 뭐 한순간이다. 그걸 정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젠 뭐 베트남에서 그거 다 알죠. 주민번호 보면은 뭐 어디가 고향인지. 근데 뭐 주민번호에서 대구 경북이 고향이다. 그 번호 딱 보면 입국 불어. 네. 외교부는 그거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14일 이내 방문자만 금지한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어떻게 14일 이내 방문했는지 아닌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민번호 보고 고향 보는 거 그걸로 파악하는 거죠. 아, 진짜 베트남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베트남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네, 이경규 씨 명언이죠. 무식한 사람이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으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없다는 얘기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네, 마스크 공급 뭐 어제부터 한다 그랬는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한 장 얻었다. 뭐 이런 게 모든 언론에서 나왔죠. 공장 상황 확인도 안 하고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뭐 어저께 그저께 댓글이긴 하지만 도대체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스크는 정말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봐야 한국 내 1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정말 뭐 월 60만 개? 뭐 이 정도밖에 60만 장 정도밖에 수요가 없어서 권한나님 오늘 뭐 계속 보내주시네요. 그런 상황이니 공급자도 뭐 일정하고 수요자는 지금 뭐 많으니까 공급 늘리고 뭐 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이게 공급이 잘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생산량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도 안 된 평화심 님 감사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중국으로 수출이니까 수출 막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격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이것도 가격을 못 잡는 그런 정부가 집값을 어떻게 잡아요? 어떤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욕망의 결정체가 집이에요. 마스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마스크니까 그 마스크와 집과 비슷하게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수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수요와 공급, 이것과의 균형을 못 맞춰서 마스크 값도 제대로 못 잡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요? 오늘도 무슨 문재인은 어떻게든지 선거에 도움될까 해가지고 또 뭐 부동산 대책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네, 참 한심하죠. 이러니 결국 답은 이거죠. 답은 탄핵입니다. 답은 탄핵. 빨리 문재인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네, 이종문이 감사합니다. 탈리스만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망조든 대한민국을 그나마 활력 있는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그나마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건 빨리 문재인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건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뭐 믿고 있는데요. 와, 정말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2년 한 8개월? 2년 8개월 만에 국격, 어떤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남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그런 문재인을 앞으로 2년 4개월을 더 봐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빨리 탄핵시키는 게 이 어떤 화병 안 나고 여명 단축 안 시키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다들 접속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뭐 100만 원 훌쩍 넘었는데 그걸 또 뭐 조작을 하고 근데 그건 뭐 당연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청와대 탄핵이라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믿으신 분이 사실 이상한 거죠. 뭐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이상하다고 저희가 그걸 굳이 안 다룬 이유가 청와대 탄핵이라는 게 그 판 자체가 걔네들이 깔아놓은 건데 그 숫자를 믿는다는 게 황당한 거죠. 그 숫자를 믿는다는 게 황당한 겁니다. 그게 줄어들었다고 당연하죠. 그 자기들한테 나쁜 거는 안 올리고 지네가 하고 싶은 것만 숫자 늘려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러나 얼마나 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 욕구가 분출이 됐는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이쪽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문재인을 탄핵하는 거. 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네, 권한나님 탄핵이 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네, 하루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정답이다. 네, 강용석의 직설님. 네. 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답입니다. 자, 저희는 이건 뭐 저희가 뭐 찾아낸 거니까 저희 그냥 말씀을 드리면 고민정 학력 이상하다. 분명히 분교인데 본교 서울이라고 써놨다.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희가 계속 분교 고민정 이걸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뭐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고민정이 바로 고쳤습니다. 경기도 용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여기 분명히 서울이라고 써 있었죠. 그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바로 고쳐서 고쳤으니까 입후보자 예정자 학력 선관위니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기를 시정하도록 해서 시정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보세요님 감사합니다. 네, 재발 방지를 당부했대네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보에까지 올랐으면 그냥 보내는 건데. 네, 어찌됐거나 고민정의 학력은 분교라는 거, 분교 고민정. 왜 고민정이 이렇게 멍청한가에 대한 의문이 뭐 여러분들 다들 풀리셨을 걸로. 고민정이 그 페이스북에 쓰는 글들 보면 어떻게 제대로 된 글이 하나도 없는가. 그 뭐 의문이 풀리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사실 문재인 후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래도 휘경동에 있는 경희대 본교를 나온 거고 여기 분교인데 뭐 이름 같다고 같은 학교입니까? 완전히 뭐 교수도 다르고 커리큘럼도 다르고 과 이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학력 위조죠. 학력 위조는 뭐 명백한 거죠. 네. 근데 뭐 후배인 것처럼 뭐 넥타이 매주고 뭐 괜히 생쇼를 하고. 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참 중앙일보가 이게 단독을 했는데 마포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오거스 안님 감사합니다. 이인영,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 이 비례정당 만들자라고 합의하는데 그 옆방에 있었다는 거죠.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래서 벽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귀를 대고 무슨 얘기들을 하나. 이게 이제 정말 단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중앙일보는 싫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존에는 이해찬만 하더라도 비례정당은 위성정당 아닌 위장정당이다. 비례정당 설립 명분 없다. 이인영은 비례정당은 종이정당이고 참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다. 참 나쁜 정치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말을 쫓아서 했네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8일입니다. 열흘 전이에요. 윤호중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략은 전공법이다. 비례민주당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랬는데 바로 바뀌었습니다. 전해철은 다 좋은데 명분이 문제다. 설득할 간판이 필요하다. 뭐 손혜원 정봉주 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네, 이 양반 내가 조국이야. 내가 조국이야. 그랬던 그 김종민입니다. 비례통합당이 비례정당 만들어 연비제를 무력화한 것 자체가 우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래부터 그 선거법 하면 자기들 하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굳이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굳이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게 명분이 됩니까? 윤호중은 뭐 이제 결론 내렸네요. 모두 뜻이 모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다 하지 뭐 그 평생 세금 한번 제대로 안 내고 다 정치만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 낯짝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라서 말 바꾸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문제는 어떻게 명분 있게 이걸 만들어 갈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MA리님. 네. 만나면 법에 안 걸릴 정도로 욕해주고 싶은 거예요. 명함 혹시 받으시면 명함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찢으십시오. 네. 그러고 얼굴에다 확 뿌리세요. 그 정도는 폭행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내가 왜 나왔나 싶을 거예요. 네. 강용석의 직설님. 네.
네, 직설님이 쏴주시는 5,000원이 저희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큰 도움, 훨씬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너무 뭐 이렇게 액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뭐 이인영, 윤호중, 김종민, 전해철은 그나마 변호사라도 하죠. 은희신님, 뭐 이런 사람들 진짜 국민들 앞에 뭐 창피한 것도 없고 정권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처럼 미래한국당 아예 만들어서 더불어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비례민주당이라든지 뭐 그걸 하나 인수하든지 아니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비례를 안 내고 이쪽은 비례만 내고 이런 식으로 아예 통합당처럼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정당하고 러닝메이트를 할 건지. 그 정의당이 사실은 그걸 바라고 한 건데 정의당하고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아예 그리고 자기들이 후보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클 겁니다. 둘 다 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아예 미래통합당처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오늘 28일인데 한 29일, 28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참 이게 힘들다. 잘못하면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당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도 그렇고 뭐 공고해서 공모해야 되고 공모한 사람 가지고 또 공천 심사하고 뭐 투표하고. 네. 이태원 연 미술가님 감사합니다. 박경미 명함 꾸겨서 돌려줬네요. 네. 네. 박경미라는 분도 참 대단해요. 홍대에서 수학과 교수를 했는데 수학과 교수를 하는 분이 무슨 이렇게 대중적인 책 같은 거 써가지고 막 국회의원들한테 막 돌리고 뭐 온갖 참 희한한 거 하더니 결국은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그 자유한국당 쪽을 에서 의원을 하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안 나니까 민주당으로 훅 가버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네, 정이응님, 강소장님 응원합니다. 네. 뭐 민주당이 어떻게 제주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제주를 피워서 또 이제 비례당을 만들어내는지 이것도 또 뭐 잔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떡잎 자매님 다들 어느 조선족에 이거 보시라는 분들이 많네요. 조선족의 고백 뭐 이런 거를 저도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보겠네요. 박경미라고 이제 지금 비례대표로 요번에 국회의원 했는데 서초 쪽에서 민주당으로 나오는 아주머니 계세요. 네, 홍대 교수 출신인데 SY 김님, 네, 문재인은 막스마라 돼지 정의의 짱돌에 맞아 나뒹그는 날까지 힘내주세요. 네, 네,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네, 저희 계속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1877-0665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의사회에 보낼 사실 뭐 마스크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마스크 준비를 하고 있고, 평화님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당당한 방송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